자, 그러고 나서 무제의 명을 받아서 이번에는 사천성, 운남성, 즉 스촨, 윈난 지역에까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여행에서는 주로 중국의 동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을 돌았다면 이번 여행에서는 서남부 지역을 또 도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여행 또 가 있다가 아버지가 부르는 바람에 갑자기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111년. 그러니까 무제의 나이, 그러니까 사마천의 나이가 34살 무렵입니다. 이때 이제 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마천이 서남부 지역을 또 돌아다니고 있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또 왔을 때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아버지인 사마담이 화병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인 사마담이 화병이 나게 된 이유가 바로 사마천이 무제가 그 당시에 태산으로 봉선이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런 어떤 다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마담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니까 황제가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마담이 배제됐어요. 그래서 사마담이 화병이 난 겁니다. 우라병이 나서 누워 있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아들인 사마천을 불러서 당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사마천에게 어떤 당부를 하느냐? 역사서를 제대로 된 역사서를 완성하라라고 하는 그 어떤 당부를 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우리 선조도 주나라 왕실의 태사였다. 근데 후세에 와서 우리 과문이 쇠퇴했다. 그리고 이 전통이 나에게서 끝나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네가 다시 태사가 되면 우리 선조들의 임무를 네가 계승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천자께서 태산에서 봉선의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참가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속상한 일이다. 근데 내가 죽으면 너도 태사가 될 건데 네가 태사가 되면 내가 쓰려고 했던 걸 절대 잊지 말아라. 효라고 하는 거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해서 군주를 섬기고 입신양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사마천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역사서를 완성할 것을 스스로에게 맹세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일찍이 아버지께서 주공에 돌아가신 지 500년 만에 공자가 나타났고 공자가 돌아가신 후부터 지금까지 500년이 지났다. 과거의 밝은 세상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춘추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었던가?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그 뜻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예, 여기에서부터 사마천의 공자에 대한 존경. 공자는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듯이 사상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정치가이기도 하고 많은 것을 했으나 사마천이 보는 공자는 역사가입니다.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첫 번째 여행 때 곡부에 들렀던 것도 공자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공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사기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자의 뒤를 이어서 제대로 된 역사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사령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역사를 서술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아마 역사를 서술하는 일을 평탄하게 하게 되었다면 오늘날의 사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 이거를 갖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마천이 겪은 혹독한 사건, 바로 이릉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이릉 사건을 겪음으로 해서 사마천이 인간과 하늘, 인간과 인간, 이런 인간과 제도, 소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릉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사마천이 궁형을 받게 되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릉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기원전 99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 이릉 그러니까 사마천 나이 이미 이제 그 40대 후반으로 들어섰을 때 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제 때는 이 흉노라고 하는 이 북방의 세력을 갖다가 북쪽 서쪽으로 밀어내는 것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실크로드 지역 그쪽뿐만이 아니라 산사성 북부 쪽으로도 또 끊임없이 장군을 보내고 그래갖고 군대를 파견해서 흉노와 전쟁을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냈던 유명한 장군 중에 이광 장군이 있었어요. 이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은
중국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산서성 지역, 소위 안문관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의 아주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이 안문관 지역에 주둔하면서 북쪽으로 흉노를 밀어내는데 아주 혁혁한 공적을 세웠었는데 바로 그 이광의 손자가 바로 이릉입니다. 그러니까 이릉도 역시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이릉이 흉노를 치기 위해서 저 서북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광리라고 하는 또 다른 장군이 있는데 이 이광리 장군은 황제의 처남입니다. 무제의 처남이에요. 왜냐하면 무제가 그 당시 굉장히 아꼈던 아내 중에 이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이부인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처남이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광리 장군이 3만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패배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이릉은 5천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흉노에 수많은 군대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릉이 쫓겨서 이제 그 흉노에 포위되어 갖고 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이광리 장군이 구원병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광리 장군도 패하는 바람에 구원병이 못 가는 바람에 결국은 이릉이 흉노에게 대적해서 싸우다가 중과부족으로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조정이 뭐 들끓었죠. 한나라의 장수가 어찌 흉노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또 뭐 이릉이 흉노에 투항을 했는데 흉노에서 흉노병사들을 조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헛소문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릉의 뭐 가족까지 다 몰살을 당하죠. 그런데 그 조정에서 그걸 갖고 토론을 할 때 모두가 다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릉을 변호했다가는 이거는 곧 이광리를 갖다가 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광리는 황제의 처남인데 이거 감히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릉이 무조건 잘못했다. 다들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유일하게 이릉을 변호한 인물이 바로 사마천이었죠. 사마천이 그건 그렇지 않다. 이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 흉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항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다면 사마천이 친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리로 볼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마천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제를 분노케 하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사형을 받으면 그냥 사형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 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무제가 제국의 영역을 막 확장시키면서 많은 무리수를 두고 그것 때문에 또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무고 사건도 일어나고 아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사형 제도를 갖다가 사형을 받아도 이걸 면할 수 있었어요. 돈만 내면. 50만 전이라고 하는 돈만 내면 사형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에겐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궁형밖에 없었습니다. 궁형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형벌. 예, 이건 뭐 굉장히 치욕스러운 형벌이죠. 중국 고대의 혹형, 소위 가혹한 형벌들이 뭐 거의 소위 10대 혹형이다 해가지고 뭐 산채로 껍데기를 벗기는 형벌, 발뒤꿈치 잘라내는 형벌, 별별 형벌이 다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 형벌 중에서 사실은 궁형은 오히려 뭐 그 형벌의 세기로 친다면은 그거 아주 다른 형벌보다 더 심각한 건 아니었으나 궁형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죠. 중국의 한나라 때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효입니다. 효. 예, 효. 그래서 관리를 뽑을 때도 효도하는 인물들을 천거해서 뽑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나라 때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효였는데 효의 첫 번째 뭡니까? 대를 잇는 거죠. 그런데 거세를 당한다라고 하면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상을 볼 면목이 없고 집안의 대를 끊는 아주 엄청난 아주 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면 궁형을 받기 전에 미리 그냥 자살했습니다. 미리 자결했죠. 가문의 치욕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생식기를 거세당하기 전에 미리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죽지 않았죠. 궁형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당했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치욕을 버텼어요. 그리고 이 궁형을 당할 때 소위 잠실, 요즘 우리 서울에도 잠실이라고 하는 명칭 있지 않습니까? 지명. 이 잠실이라고 하는 건 누에 치는 방인데 여기가 따뜻했기 때문에 생식기를 거세하고 나서 그냥 추운 데 놔두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따뜻한 곳에다가 사람을 그 궁형당한 사람을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가 그러니까 온화하기 때문에 상처가 좀 잘 아문다고 해요. 그래서 궁형을 받고 잠실에 내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사마천이 그 치욕을 감내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서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치욕을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2년 뒤에 이제 마침내 다시 추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사기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50세, 나이 50을 기준으로 해서 사마천이 역사 서술에 어떤 뭐랄까요, 자신의 혼을 좀 더 실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그 이전에 그냥 평탄한 상황에서 역사를 썼다면 사마천의 사기가 오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역사책이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사마천이 일흥 사건을 겪음으로 해서 그의 어떤 정신세계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앞부분에 그 보임소경서라고 하는 데서 제가 한 대목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건 많이 인용되는 대목입니다. 보임소경서라고 하는 거는 임소경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편지입니다. 그 임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마천에게 이제 그 글을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글을 쓰면서 요 편지를 쓸 때는 대략 한 55세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거의 완성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극형을 받으면서도 태연하게 부끄러운 빛조차 띄지 않았던 것은 저술을 미완성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을 완성해서 명산에 소장하고 각지의 지식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궁형을 받은 나의 수치스러움도 충분히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유엔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을 다 끝낼 수만 있다면 그 후에는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죽는 건 오히려 쉽다.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 유일한 이유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가 궁형이라고 하는 지독한 형벌을 당하고도 왜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기를 다 쓰고 맨 나중에 태사공 자서, 태사공 자서. 자신이 이 사기를 쓰게 된 그런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을 자신의 입으로 쓴 글이 바로 태사공 자서입니다. 1차 자료죠. 사마천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한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태사공은 일흥 사건으로 화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죄인가? 몸이 망가져서 세상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였다. 그런데 궁형을 받고 나서 물러나 깊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고도 훌륭한 책을 남긴 사람들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하면서 쭉 나옵니다. 거기 구런 얘기도 나와요. 구런은 추방되어서 이소를 썼고 또 거기 손빈 나오죠. 손빈은 무릎 아래가 잘리는 형벌에 좌절하지 않고 위대한 병법인 손자병법을 남겼다. 그리고 여부리는 또 열암이라고 하는 세상을 전했고 한비자는 진나라의 갇힌 몸이 되어서도 세난과 고문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맺힌 바가 있었고 자신의 이상이 당시에는 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한 것이다. 지나간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한다. 이게 역사가의 의무라는 거죠. 지나간 일들을 써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역사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나열해 놓은 이런 사람들. 공자도 역시 진나라하고 제나라 사이에서 쫓겨다니는 고난을 당하면서 춘추를 썼다. 그렇죠? 공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데리고 10몇 년 동안 세상을 주유하다가 돌아와서 춘추라고 하는 걸출한 역사서를 남겼어요. 그런가 하면 그 구런도 역시 추방되어서 이소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부류의 작품을 남기지 않았는가. 손빈도 역시 그 경쟁자였던 방연 때문에 무릎 아래를 잘리고 나서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위대한 병법을 써냈다. 말하자면 위대한 체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일흥 사건을 당하고 나서 몸이 다 망가져 버렸지만 세상의 그 부류의 명저들을 갖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고통 속에서 책을 써냈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그들과 더불어 그런 책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소위 지금 요즘 사기라고 하는 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발분지서라고 하는 별명이죠. 발분지서. 발분,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발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자, 이 발분이라고 하는 거는 분노를 갖다가 터뜨린다는 뜻이에요. 분노를 터뜨리는 책.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분노의 책이라는 겁니다. 일흥 사건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고통과 분노,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는 옳은 말을 했는데 모두가 다 네라고 할 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의 있습니다.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건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표현할 것인가? 그거를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낸 거죠.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작품의 그 체제라든가 그리고 그가 배열한 어떤 그 순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진정한 분노가 어떤 것인가 자신의 분노를 그 책 속에다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리켜서 밟은 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기의 어떤 체제 그거를 보면은 거기 사기의 이단화들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사기가 130편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죠. 사기는 13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본기, 세가, 그다음에 이제 열전을 들죠. 열전이 70편이고 본기, 그다음에 세가가 30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기가 12편이고 세가가 30편, 열전이 70편. 그다음에 이제 표가 있고 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0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기라고 하는 거는 황제들에 관한 기록이죠. 황제들에 관한 기록. 오제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역대 황제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세가라고 하는 거는 제후국의 왕들, 제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열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기의 백미다라고 꼽히면서 또한 인간에 대한 사마천의 애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전입니다. 그 다음에 표라든가 서라든가 이것들도 역시 특히 서 같은 것들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아주 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표라든가 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사마천의 사기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열전 펼쳐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다양한 시장바닥에 그야말로 저작거리의 상인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홍리들에 이르기까지 또 사상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담아낸 게 바로 열전입니다. 자, 그리고 본기라고 하는 것에서 예외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본기는 일반적으로 황제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는데 이 본기에 예외적으로 들어간 인물이 바로 항우, 그 다음에 여후 이런 인물입니다. 여후는 한 고조 유방의 부인입니다. 황제 자리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들 뒤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후라고 하는 여성을 갖다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았던 여성을 본기에다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의 어떤 여성에 대한 인식이냐, 뭐 여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혁적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후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항우나 여후를 배치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의 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기 때문에 사마천이 이들을 갖다가 본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항우 같은 경우도 한고조 유방하고 천하를 놓고 쟁패하다가 실패한 영웅인데 항우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마천의 독특한 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세가에도 역시 가장 그 놀라운 인물인 진승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 진승이라고 하는 인물은 농민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농민이에요. 진나라 말기에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농민 반란군의 지도자입니다. 세가에 들어갈 제후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물을 갖다가 반란군의 수괴인데 말 그대로 이를 세가에다 넣었다. 더군다나 공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후의 반열에 넣었어요. 그건 왜? 이건 바로 공자에 대한 사마천의 지극한 존숭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승을 갖다가 농민 반란군의 지도자를 세가에 넣은 것은 진승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진나라 황실이 무너지고 한나라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진승의 농민 반란이 갖는 역할,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사마천이 인식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 역사가 사마천에 아주 위대한 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반고라고 하는 동한시대의 또 대표적인 역사가 반고, 한서를 쓴 역사가인데 이 반고 부자에 의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진승이라고 하는 인물, 이런 인물을 갖다가 어떻게 세가에 넣을 수 있느냐, 뭐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열전 속에 써넣었던 많은 인물들, 자객이라든가 또 유협이라든가 협객이죠, 협객. 자객이라든가 협객이라든가
또 여기 화식열전이라는 것도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또 열전에 넣었다라는 것 때문에 또한 대단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객, 그 다음에 유협? 이 유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반고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요즘의 조폭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조폭들의 이야기를 역사서에 넣을 수 있느냐. 사마천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반고는 또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 특히 유협이나 자객을 갖다가 사마천이 사기의 열전에다가 갖다 배열을 한 거는 사마천이 겪었던 이릉사건으로 겪었던 그런 개인적인 고통들, 그리고 한무제가 제국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라져간 것들, 인간 사이의 신뢰 또는 신의, 이러한 것들을 사마천이 굉장히 애석해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주는 자객이나 유협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사마천이 자신의 작품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사마천의 반고에 의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 5번에 자객열전에서 영웅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자객열전에는 5명의 자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형가 이야기죠. 형가는 이 5명의 자객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자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 장이모 감독의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에까지 등장을 한 그런 거기에도 역시 차용된 스토리죠. 이 형가라고 하는 인물, 연나라의 태자인 단에 의해서 이제 시장바닥에서 눈에 띄게 됩니다. 형가가. 그래서 형가가 결국은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진무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물론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가가 진시황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실패한 자객입니다. 그러나 이 자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중에 역수의 노래라고 하는 걸 하나 인용해 놨는데요. 요거는 형가가 진시황을 살해하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떠날 때 친구인 고점리가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역수가 아주 유명한 노래죠.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오는데 역수의 물이 차갑구나. 장사가 한번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 이게 역수가라는 노래인데요. 이 역수가 지금도 있습니다. 북경에서 서남쪽으로 120km 지점에 역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청나라 황제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역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바로 이 역수를 건너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또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형가를 비롯한 이 자객들의 이야기를 사마천이 자객열전에서 쓴 것은 바로 거기 예양이라고 하는 자객의 입을 빌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신뢰와 신의, 나를 위해서, 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들 사이의 뜨거운 신뢰, 인간 사이의 신뢰와 신의, 이러한 것들을 사마천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객열전이나 유협열전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의 어떤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윤발 주연의 영웅 본색에 바로 거기 등장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게 뭔가, 바로 신뢰와 신의의 바탕을 한 자객과 유협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웅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이 배역이 형가의 이미지를 갖다가 차용한 것은 맞지만 그 장이모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천하로 대표되는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의 원한 따위는 접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던 무명의 모습에는 형가의 이미지만 차용되어 있을 뿐이지 그가 보여주었던 영웅의 모습은 없습니다. 사마천이 자객열전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 사이의 신뢰와 신의와 의리, 개인의 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영화 영웅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는 것은 오직 천하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국의 논리뿐이다. 그래서 장이모 감독의 이 영웅이 나왔을 때 그 개인의 어떤 신의와 신뢰를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자객과 유협들의 어떤 그 진정한 정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무명히 그 암살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은 결국은 천하를 위해서는 개인의 꿈은 접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오히려 들어가 있다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 자객열전 거의 150년 전에 그 자객열전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그 어떤 그 영웅의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사마천이 꿈꾸었던 영웅의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그 이야기들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고하고 사마천을 갖다가 얼음과 불로 각각 그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버튼 왓슨이라는 분입니다. 제 인용문의 맨 마지막에 그 버튼 왓슨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마천에 관한 책 중에서 이 버튼 왓슨이 쓴 책도 상당히 많은 신뢰를 받는 그런 책인데요.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 박혜숙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예, 여기에서 보면 거기 마지막 대목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윗대목은 반고가 사마천에 대해서 비판한 대목이에요. 사마천이 아는 게 그렇게 많으면서 어떻게 명철보신하는 걸 몰라가지고 궁형까지 당하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사마천을 비판하는 식으로 반고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버튼 왓슨의 그 설명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사마천과 비교한다면 반고는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 거의 얼음처럼 차가워 보인다. 그렇게 개인의 감정을 억제한 반고의 문체는 후세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추정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자기가 그리고 있는 주인공에 대한 사마천의 열정적인 관심을 흉내내기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버튼 왓슨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작업을 한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고식의 역사서술도 나름대로의 미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기와 한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흥미, 문학적인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반고의 한서보다는 사기가 한 수 위다. 예, 이 사기와 한서라고 하는 두 개의 역사책은 중국의 소위 통사하고 단대사를 각각 대표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책을 쓴 역사가들도 사마천과 반고, 굉장히 책의 색깔이 대조적이듯이 인간의 성품도 대조적이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조적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의 취향에 맞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고 얼음처럼 차갑게 역사서를 서술한다라는 거는 독자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재미는 없죠.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인간에 대한 깊은 사마천의 성찰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기에 대한 소개 요 정도로 오늘 접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 앞쪽에 반고의 동생들 얘기를 좀 써놓긴 했습니다. 요거는 또 반고의 집안 자체가 그 동안시대 때 상당히 또 은상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 동생인 반초 또 여동생인 반소 이들의 얽힌 이야기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게 많이 있어서 일단 언급만 해놨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셨듯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위대한 역사가로 칭송받는 이유, 바로 궁형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지독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사기라는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 강인함, 이런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듯이 이백과 사마천이라고 하는 당나라와 한나라 때 한 사람은 시인이고 한 사람은 역사가인데 이 두 사람의 글이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백의 시를 읽고 사마천의 사기를 읽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뭔가를 지극하게 소유하고자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말하자면 기류의 여행자들, 소위 길 위로 나서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지금 우리 노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유목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마드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길 위로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소유하고자 했던 것은 기억뿐이다. 예, 노마드를 특징 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언제나 소유할 수 있는 것만 갖고 다녔다. 수많은 물질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다닌 게 아니고 기억을 소유하고 다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마드들은. 자, 그렇다면은 이백과 사마천이 그 많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과 접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소중한 기억이 되어서 그 어떤 다른 물질적인 자산들보다 그들이 글을 쓰는데 아주 탄탄한 바탕이 주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글 속에 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이백과 사마천 중심으로 해서 장안에 대한 이야기 요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